안녕하세요. 철학마루입니다. 오늘은 무의자연, 공수신퇴 등의 지혜로 명성을 떨친 도가의 철학자, 노자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인 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단순히 답을 내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오래전부터 우리를 비춰주는 현인의 지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자는 제자백가의 시초격인 인물로 당대 최초로 사람이 지향해야 하는 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인 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한 인물입니다. 그의 저서인 도덕경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도 읽히고 있는 최고의 철학서적이며 세계 4대 성인으로 추앙받는 공자도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다 하니 노자란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가늠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인문학자 박영규 저자의 부드러운 필체로 노자의 도덕경에 기반한 사유를 정갈히 써내려간 그저 지나가게 하라라는 책과 함께 행복한 삶의 방향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낭독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가졌으면서 더 채우려 하지 마라. 사람들이 재물과 색을 탐하는 것은 마치 칼날에 묻은 꿀을 탐하는 것과 같다. 한 번 입에 댈 것도 못 되는데 그것을 핥다가 혀를 상한다. 42장경. 봄에 피는 철쭉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산철쭉, 백철쭉, 영산홍, 자산홍 등 식물원 산책길에서 내가 자주 보는 철쭉만도 몇 가지다. 모양과 색깔이 조금씩 달라도 공통점은 이들이 군집을 이루고 빼곡하게 피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 자체로도 아름답고 왠지 모르게 북한 소식을 전하는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집단 군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에 비해 도라지꽃이나 달맞이꽃은 한 송이씩 단아하게 피어 있다. 풍성한 맛은 없지만 자태가 맑고 고고해 나는 철쭉보다 이 꽃들을 더 좋아한다. 도라지는 보라색과 흰색의 단색으로 피고 달맞이꽃도 연분홍의 단색으로 피는데 그런 단출함도 마음을 끄는 요소다. 게다가 잎들이 적당한 간격을 두고 피어 있기 때문에 여백의 미를 느낄 수 있는 점도 좋다. 삶도 조금 모자라고 아쉬운 여백이 있어야 숨통이 트인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너무 밀착하기보다 조금 간격을 두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방 안에 물건이 꽉 차 있으면 왠지 숨이 턱 막힐 듯한 갑갑함을 느낀다. 작업실을 채우고 있던 물건들 가운데 불필요한 것은 진즉에 많이 버렸지만 내가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안방과 결혼 후 비어있던 큰딸 방에는 여전히 많은 것이 채워져 있었다. 그러다가 아내가 퇴직 이후 일주일 정도 사부작사부작 움직이고 나니 한결 공간이 넓어졌다. 아내는 장롱과 드레스룸, 아이방을 차지하고 있던 옷가지나 이부자리, 기념품, 교사 시절 쓰던 학습 준비물 등을 하나씩 정리해 마법처럼 공간을 넓혔다. 쓸만한 물건들은 당근마켓에 내다 팔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내 도움으로 내다 버렸다. 그러자 내 마음까지 시원해졌다. 아내는 결코 사치하는 타입이 아니다. 그렇지만 학교 근무를 하다 보니 철마다 갈아입을 옷이 필요했고 학습 준비물도 사비로 사야 하는 경우가 잦아 알게 모르게 집안에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었다. 그래도 아내는 양호한 편에 속한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번 사람이 명품 가방 수십 개를 방 안에 진열해 놓은 것을 보고 세상에는 과도한 소유욕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가졌으면서 더 채우려는 것은 적당할 때 멈추는 것만 못하다. 충분히 날카로운데 더 벼리면 오래 보관할 수 없게 된다. 금은보화가 집에 가득해도 이를 능히 지키는 것만 못하다. 도덕경 9장. 법정스님은 오두막 편지에서 등잔불의 기름과 심지를 예로 들며 도덕경 9장의 이 가르침을 쉽게 깨우쳐준다. 어두운 밤, 글을 읽기 위해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웠는데 심지를 줄여도 자꾸만 불꽃이 올라와 펄럭거린다며 가득 찬 것은 덜 찬 것만 못하다는 노자의 가르침을 몸소 체험했노라고 말이다. 연암 박지원도 열하일기에서 조선시대 탐관오리들을 도둑에 비유해 같은 깨우침을 주고 있다. 세 도둑이 함께 부잣집에 들어가서 진귀한 보물을 훔쳤다. 그들은 보물을 훔친 뒤 인근 산속의 동굴로 들어가서 각자의 몫을 나눴다. 보물 분배를 마친 후 그들은 자축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도둑 한 명이 나눠 마실 술을 사려고 동네 가게로 갔다. 이 도둑은 보물을 혼자서 차지하고 싶은 욕심에 술에 독을 탔다. 그런데 남아있던 두 도둑도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술을 사러 간 도둑이 돌아오자마자 그를 살해했다. 그들은 살해된 도둑의 몫을 반으로 나눠 가진 다음 건배하고 술을 들이켰다. 술에 독이 든 줄 모르고 마셨던 그들도 결국 피를 흘리며 죽고 말았다. 이야기에 나오는 도둑들처럼 사람들은 적당한 지점에서 멈출 줄을 모른다. 분수에 만족하며 제자리를 지키면 몸도 마음도 편할 텐데 너나 없이 분수 밖의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고 세상 또한 소란스럽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뉴스에서는 어느 장관 후보자의 아빠 찬스 논란으로 시끄럽다. 적당한 지점에서 그치면 아이들에게는 큰 화가 미치지 않았을 텐데 끝내 칼날에 묻은 꿀을 핥으려 한다. 집안에 금은보화가 가득해도 능히 이를 지키는 것만 못하다는 노자의 가르침을 금세 다시 돌아보게 된다. 많은 물건을 소유한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과 지닌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은 한 송이 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흐드러지게 핀 철쭉처럼 풍성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단아하게 핀 도라지꽃이나 달맞이꽃처럼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에서 행복이 솟아난다.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가진 것이 많다고 무슨 큰 이득이 될 것이며 가진 것이 없다고 무슨 큰 손해가 나겠는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역병으로 고생한 우리는 소비와 소유를 지향하던 삶에서 존재를 지향하는 삶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지위나 소유물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그 자체다. 내가 누구인지,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내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면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물건은 필요한 것만 적당하게 있으면 된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하는 일은 곧 새로운 불행을 짊어지는 것이다. 니체의 말처럼 알맞은 소유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만 도를 넘어서면 소유가 주인이 되고 소유하는 자가 노예가 된다.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것은 더 뚱뚱해지기 위해 먹는 것과 같다. 돈이 더 있다고, 비싼 물건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수천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는 이멜다도 결국 맨발로 관에 들어갈 것이고, 손에 닿은 모든 것을 황금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을 가졌던 미다스도 결국 굶어 죽게 되었다.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에서 바훔은 한 평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지만 결국 죽음을 맞은 후에는 채 한 평도 되지 않는 땅에 묻혔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 몸을 천하처럼 소중하게 여겨라. 나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단 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랄프 로렌. 한동안 대학에서 인문학 강의를 했다. 교양 과정에 마련된 그 강의가 내게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고, 교양 과정이라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좋았다. 나는 과제로 내게 인문학이란, 나의 첫사랑, 20년 후 나는 어떤 모습일까와 같은 제목의 에세이를 제출하게 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글쓰기에 능하지 못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학생들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았다. 그런데 학생들이 제출한 에세이를 읽으면서 그동안 내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절실하게 깨달았다. 학생들의 에세이를 읽고 부끄러워질 정도였다. 맑고 깊은 그들의 생각과 영혼에 정말 깜짝 놀랐다. 내가 마주했던 학생들의 가장 큰 장점은 모두가 삶에 대한 주관이 확고하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삶의 주인공들이었다.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잘 준비하고 있었다. 사랑도, 연애도, 일도, 꿈도 그들은 모두 나를 중심으로 설계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삶을 옆으로 밀어두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 과제물을 받아본 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니 그들은 지금쯤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정보 전문가가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브로드웨이의 오페라 무대 뒤에서 묵묵히 자신의 꿈을 키우고 있을 것이다. 대학의 총장을 하면서도 MZ세대 젊은이들의 생각을 읽을 기회가 있었다. 내가 근무한 대학은 경상남도 거창에 있는 공과대학 계통의 특성화 대학이었는데 그곳의 학생들도 삶에 대한 좌표가 명확했다. 4년제 명문대학을 졸업한 후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다시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도 꽤 있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진학한 학생들도 이곳이 지방에 있는 작은 공과대학이라고 해서 결코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나는 총장으로 취임하던 해에 입학식에서
꿈의 크기는 캠퍼스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연설을 했는데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이미 그걸 잘 알고 있었고 각자 삶의 중심을 잘 잡아나가고 있었다. 그 가운데 지금도 소식을 주고받는 한 학생은 굴지의 외국계 기업에서 글로벌 인재로 활약하고 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내 몸을 천하처럼 귀하게 여기면 가히 천하를 부탁할 수 있고 내 몸을 천하처럼 사랑하면 가히 천하를 맡길 수 있다. 도덕경 13장. 내가 경험한 MZ세대들은 남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 세대, 특히 나와 크게 다른 점이었다. 나는 나라는 상품을 타인의 구미에 맞게 잘 포장하려고 애썼다. 그래서 나를 비난하는 말이라면 아무리 사소해도 상처를 크게 입었다. 그런데 노자의 말처럼 나의 몸, 내 존재를 천하처럼 귀하게 여기면 굳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다. 단순한 이 원칙이 삶을 자유롭게 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몸이 없어지면 만사가 끝이다. 그걸 깨닫고 나니 삶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다. 누가 나를 비난해도 반사하면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니 마음도 많이 편해진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던 것은 인생의 성과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던지는 따가운 질책 때문이었음을 깨닫는다. 지금은 그걸 거꾸로 돌려서 따뜻한 응원으로 만드니 삶에 대한 만족도나 자존감이 덩달아 높아진다. 돌아보면 크게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스스로를 패배자로 낙인 찍고 있었다. 그만하면 잘 살았는데 그게 뭐냐며 나를 몰아세우기에 바빴다. 그러니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 정신과 의사 정혜 씨는 당신이 옳다해서 공황장애는 자기 소멸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 버둥거리며 보내는 모스부호 같은 급전이라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정체성이 흐려지면 반드시 마음의 병이 든다고 말한다. 나는 어쩌면 공황장애 직전까지 갔는지도 모른다. 전반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나가 거의 소진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만일 단순한 삶의 원칙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나에게도 공황장애가 왔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삶에는 이런 삶, 저런 삶이 있을 뿐 좋은 삶, 나쁜 삶은 없다. 그런데 나는 그 구분을 너무 칼같이 했다. 이런 것은 좋은 삶이고 저런 것은 나쁜 삶이라는 기준이 명확했다. 나를 잠시도 편하게 하지 못했다. 하지만 50을 넘기면서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응원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간다. 혹시라도 불안이라는 감정이 틈새를 파고들 기미가 보이면 아니야, 인생이 뭐 그럴 수도 있지라며 곧바로 그 틈새를 막아버린다.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으로 침투한 불안이 있으면 얼른 쫓아내고 긍정 비타민 하나를 마음속에 털어넣는다. 그것들을 방치하고 쌓아두면 결국 큰 짐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그 녀석들을 몰아낸다. 관계를 간소하게 정리하면서 과거의 부산스럽던 삶이 가끔 생각나기도 한다. 더러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이내 다시 마음을 다잡는다. 부산하게 살 때는 외롭지 않았나 하면서 반문해보면 금세 답이 나온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을 때보다 군중 속에 끼어 있을 때 더 자주 온다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했다. 더군다나
단순한 삶을 원칙으로 정하면서 이미 고독과 신사협정을 맺었다. 외로움을 핑계로 그 원칙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낭독 잘 들으셨습니까? 노자는 행복한 사람이란 분수에 만족하며 욕심부리지 않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과 지닌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법정 스님 역시 노자의 가르침을 몸소 체험했노라 말하며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함을 설파합니다. 모든 것을 황금으로 만드는 미다스도 결국 굶어 죽었고 톨스토이 역시 욕심의 부질없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욕심에 대한 경계는 노자부터 톨스토이까지 동서양을 막론하는 인류 공통의 대명제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의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더욱 명징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낭독한 도서 그저 지나가게 하라는 박영규 저자의 친절함이 돋보이는 부드러우면서도 편안한 필체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 노자의 통찰이 담긴 사상을 더욱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오늘 낭독한 부분 말고도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삶의 중심을 잡아 우리 인생을 더욱 충만하게 채우는 노자의 81가지 가르침에 대한 저자의 공감과 경험이 잘 담겨 있으니 노자에 대해 더욱 넓고 깊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철학마루입니다. 오늘은 무의자연, 공수신퇴 등의 지혜로 명성을 떨친 도가의 철학자 노자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인 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단순히 답을 내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오래전부터 우리를 비춰주는 현인의 지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자는 제자백가의 시초격인 인물로 당대 최초로 사람이 지향해야 하는 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인 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한 인물입니다. 그의 저서인 도덕경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도 읽히고 있는 최고의 철학서적이며 세계 4대 성인으로 추앙받는 공자도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다 하니 노자란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가늠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인문학자 박영규 저자의 부드러운 필체로 노자의 도덕경에 기반한 사유를 정갈히 써내려간 그저 지나가게 하라라는 책과 함께 행복한 삶의 방향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낭독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가졌으면서 더 채우려 하지 마라. 사람들이 재물과 색을 탐하는 것은 마치 칼날에 묻은 꿀을 탐하는 것과 같다.
한 번 입에 댈 것도 못 되는데 그것을 핥다가 혀를 상한다. 42장경. 봄에 피는 철쭉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산철쭉, 백철쭉, 영산홍, 자산홍 등 식물원 산책길에서 내가 자주 보는 철쭉만도 몇 가지다. 모양과 색깔이 조금씩 달라도 공통점은 이들이 군집을 이루고 빼곡하게 피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 자체로도 아름답고 왠지 모르게 북한 소식을 전하는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집단 군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에 비해 도라지꽃이나 달맞이꽃은 한 송이씩 단아하게 피어 있다. 풍성한 맛은 없지만 자태가 맑고 고고해 나는 철쭉보다 이 꽃들을 더 좋아한다. 도라지는 보라색과 흰색의 단색으로 피고 달맞이꽃도 연분홍의 단색으로 피는데 그런 단출함도 마음을 끄는 요소다. 게다가 잎들이 적당한 간격을 두고 피어 있기 때문에 여백의 미를 느낄 수 있는 점도 좋다. 삶도 조금 모자라고 아쉬운 여백이 있어야 숨통이 트인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너무 밀착하기보다 조금 간격을 두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방 안에 물건이 꽉 차 있으면 왠지 숨이 턱 막힐 듯한 갑갑함을 느낀다. 작업실을 채우고 있던 물건들 가운데 불필요한 것은 진즉에 많이 버렸지만 내가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안방과 결혼 후 비어있던 큰딸 방에는 여전히 많은 것이 채워져 있었다. 그러다가 아내가 퇴직 이후 일주일 정도 사부작사부작 움직이고 나니 한결 공간이 넓어졌다. 아내는 장롱과 드레스룸, 아이방을 차지하고 있던 옷가지나 이부자리, 기념품, 교사 시절 쓰던 학습 준비물 등을 하나씩 정리해 마법처럼 공간을 넓혔다. 쓸만한 물건들은 당근마켓에 내다 팔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내 도움으로 내다 버렸다. 그러자 내 마음까지 시원해졌다. 아내는 결코 사치하는 타입이 아니다. 그렇지만 학교 근무를 하다 보니 철마다 갈아입을 옷이 필요했고 학습 준비물도 사비로 사야 하는 경우가 잦아 알게 모르게 집안에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었다. 그래도 아내는 양호한 편에 속한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번 사람이 명품 가방 수십 개를 방 안에 진열해 놓은 것을 보고 세상에는 과도한 소유욕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가졌으면서 더 채우려는 것은 적당할 때 멈추는 것만 못하다. 충분히 날카로운데 더 벼리면 오래 보관할 수 없게 된다. 금은보화가 집에 가득해도 이를 능히 지키는 것만 못하다. 도덕경 9장. 법정스님은 오두막 편지에서 등잔불의 기름과 심지를 예로 들며 도덕경 9장의 이 가르침을 쉽게 깨우쳐준다. 어두운 밤, 글을 읽기 위해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웠는데 심지를 줄여도 자꾸만 불꽃이 올라와 펄럭거린다며 가득 찬 것은 덜 찬 것만 못하다는 노자의 가르침을 몸소 체험했노라고 말이다. 연암 박지원도 열하일기에서 조선시대 탐관오리들을 도둑에 비유해 같은 깨우침을 주고 있다. 세 도둑이 함께 부잣집에 들어가서 진귀한 보물을 훔쳤다. 그들은 보물을 훔친 뒤 인근 산속의 동굴로 들어가서 각자의 몫을 나눴다. 보물 분배를 마친 후 그들은 자축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도둑 한 명이 나눠 마실
도둑 한 명이 나눠 마실 술을 사려고 동네 가게로 갔다. 이 도둑은 보물을 혼자서 차지하고 싶은 욕심에 술에 독을 탔다. 그런데 남아있던 두 도둑도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술을 사러 간 도둑이 돌아오자마자 그를 살해했다. 그들은 살해된 도둑의 몫을 반으로 나눠 가진 다음 건배하고 술을 들이켰다. 술에 독이 든 줄 모르고 마셨던 그들도 결국 피를 흘리며 죽고 말았다. 이야기에 나오는 도둑들처럼 사람들은 적당한 지점에서 멈출 줄을 모른다. 분수에 만족하며 제자리를 지키면 몸도 마음도 편할 텐데 너나 없이 분수 밖에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고 세상 또한 소란스럽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뉴스에서는 어느 장관 후보자의 아빠 찬스 논란으로 시끄럽다. 적당한 지점에서 그치면 아이들에게는 큰 화가 미치지 않았을 텐데 끝내 칼날에 묻은 꿀을 핥으려 한다. 집안에 금은보화가 가득해도 능히 이를 지키는 것만 못하다는 노자의 가르침을 금세 다시 돌아보게 된다. 많은 물건을 소유한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과 지닌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은 한 송이 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흐드러지게 핀 철쭉처럼 풍성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단아하게 핀 도라지꽃이나 달맞이꽃처럼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에서 행복이 솟아난다.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가진 것이 많다고 무슨 큰 이득이 될 것이며 가진 것이 없다고 무슨 큰 손해가 나겠는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역병으로 고생한 우리는 소비와 소유를 지향하던 삶에서 존재를 지향하는 삶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지위나 소유물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그 자체다. 내가 누구인지,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내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면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물건은 필요한 것만 적당하게 있으면 된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하는 일은 곧 새로운 불행을 짊어지는 것이다. 니체의 말처럼 알맞은 소유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만 도를 넘어서면 소유가 주인이 되고 소유하는 자가 노예가 된다.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것은 더 뚱뚱해지기 위해 먹는 것과 같다. 돈이 더 있다고, 비싼 물건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수천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는 이멜다도 결국 맨발로 관에 들어갈 것이고, 손에 닿은 모든 것을 황금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을 가졌던 미다스도 결국 굶어 죽게 되었다.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에서 바훔은 한 평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지만 결국 죽음을 맞은 후에는 채 한 평도 되지 않는 땅에 묻혔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 몸을 천하처럼 소중하게 여겨라. 나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단 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랄프 로렌. 한동안 대학에서 인문학 강의를 했다. 교양 과정에 마련된 그 강의가 내게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고, 교양 과정이라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좋았다. 나는 과제로 내게 인문학이란 나의 첫사랑 20년 후 나는 어떤 모습일까와 같은 제목의 에세이를 제출하게 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글쓰기에 능하지 못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학생들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았다. 그런데 학생들이 제출한 에세이를 읽으면서 그동안 내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절실하게 깨달았다. 학생들의 에세이를 읽고 부끄러워질 정도였다. 맑고 깊은 그들의 생각과 영혼에 정말 깜짝 놀랐다. 내가 마주했던 학생들의 가장 큰 장점은 모두가 삶에 대한 주관이 확고하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삶의 주인공들이었다.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잘 준비하고 있었다. 사랑도, 연애도, 일도, 꿈도 그들은 모두 나를 중심으로 설계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삶을 옆으로 밀어두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 과제물을 받아본 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니 그들은 지금쯤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정보 전문가가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브로드웨이의 오페라 무대 뒤에서 묵묵히 자신의 꿈을 키우고 있을 것이다. 대학의 총장을 하면서도 MZ세대 젊은이들의 생각을 읽을 기회가 있었다. 내가 근무한 대학은 경상남도 거창에 있는 공과대학 계통의 특성화 대학이었는데 그곳의 학생들도 삶에 대한 좌표가 명확했다. 4년제 명문대학을 졸업한 후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다시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도 꽤 있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진학한 학생들도 이곳이 지방에 있는 작은 공과대학이라고 해서 결코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나는 총장으로 취임하던 해에 입학식에서 꿈의 크기는 캠퍼스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연설을 했는데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이미 그걸 잘 알고 있었고 각자 삶의 중심을 잘 잡아나가고 있었다. 그 가운데 지금도 소식을 주고받는 한 학생은 굴지의 외국계 기업에서 글로벌 인재로 활약하고 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내 몸을 천하처럼 귀하게 여기면 가히 천하를 부탁할 수 있고, 내 몸을 천하처럼 사랑하면 가히 천하를 맡길 수 있다. 도덕경 13장. 내가 경험한 MZ세대들은 남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 세대, 특히 나와 크게 다른 점이었다. 나는 나라는 상품을 타인의 구미에 맞게 잘 포장하려고 애썼다. 그래서 나를 비난하는 말이라면 아무리 사소해도 상처를 크게 입었다. 그런데 노자의 말처럼 나의 몸, 내 존재를 천하처럼 귀하게 여기면 굳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다. 단순한 이 원칙이 삶을 자유롭게 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몸이 없어지면 만사가 끝이다. 그걸 깨닫고 나니 삶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다. 누가 나를 비난해도 반사하면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니 마음도 많이 편해진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던 것은 인생의 성과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던지는 따가운 질책 때문이었음을 깨닫는다. 지금은 그걸 거꾸로 돌려서 따뜻한 응원으로 만드니 삶에 대한 만족도나 자존감이 덩달아 높아진다. 돌아보면 크게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스스로를 패배자로 낙인 찍고 있었다.
그만하면 잘 살았는데 그게 뭐냐며 나를 몰아세우기에 바빴다. 그러니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 정신과 의사 정혜 씨는 당신이 옳다해서 공황장애는 자기 소멸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 버둥거리며 보내는 모스부호 같은 급전이라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정체성이 흐려지면 반드시 마음의 병이 든다고 말한다. 나는 어쩌면 공황장애 직전까지 갔는지도 모른다. 전반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나가 거의 소진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만일 단순한 삶의 원칙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나에게도 공황장애가 왔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삶에는 이런 삶, 저런 삶이 있을 뿐 좋은 삶, 나쁜 삶은 없다. 그런데 나는 그 구분을 너무 칼같이 했다. 이런 것은 좋은 삶이고 저런 것은 나쁜 삶이라는 기준이 명확했다. 나를 잠시도 편하게 하지 못했다. 하지만 50을 넘기면서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응원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간다. 혹시라도 불안이라는 감정이 틈새를 파고들 기미가 보이면 아니야, 인생이 뭐 그럴 수도 있지라며 곧바로 그 틈새를 막아버린다.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으로 침투한 불안이 있으면 얼른 쫓아내고 긍정 비타민 하나를 마음속에 털어넣는다. 그것들을 방치하고 쌓아두면 결국 큰 짐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그 녀석들을 몰아낸다. 관계를 간소하게 정리하면서 과거의 부산스럽던 삶이 가끔 생각나기도 한다. 더러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이내 다시 마음을 다잡는다. 부산하게 살 때는 외롭지 않았나 하면서 반문해보면 금세 답이 나온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을 때보다 군중 속에 끼어 있을 때 더 자주 온다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했다. 더군다나 단순한 삶을 원칙으로 정하면서 이미 고독과 신사협정을 맺었다. 외로움을 핑계로 그 원칙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낭독 잘 들으셨습니까? 노자는 행복한 사람이란 분수에 만족하며 욕심부리지 않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과 지닌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법정 스님 역시 노자의 가르침을 몸소 체험했노라 말하며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함을 설파합니다. 모든 것을 황금으로 만드는 미다스도 결국 굶어 죽었고 톨스토이 역시 욕심의 부질없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욕심에 대한 경계는 노자부터 톨스토이까지 동서양을 막론하는 인류 공통의 대명제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의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더욱 명징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낭독한 도서 그저 지나가게 하라는 박영규 저자의 친절함이 돋보이는 부드러우면서도 편안한 필체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 노자의 통찰이 담긴 사상을 더욱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오늘 낭독한 부분 말고도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삶의 중심을 잡아 우리 인생을 더욱 충만하게 채우는 노자의 81가지 가르침에 대한 저자의 공감과 경험이 잘 담겨 있으니 노자에 대해 더욱 넓고 깊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